곡식이 있어야 잘 돌아가는 물레방아. 여러분은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의 뇌는 멈추지 않는 물레방아, 끝없이 달리는 자전거와 같다. 아니, 이 비유는 부적절한 데가 있다. 사이클 선수도 오르막길에서는 끙끙대며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인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원활하다. 그래서 나는 지칠 줄 모르고 쳇바퀴를 돌리는 햄스터의 이미지가 더 잘 맞는다고 본다. 하지만 물레방아라는 메타포는 빻아서 가루로 만들 곡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요컨대 여러분의 뇌에는 어떤 소재 혹은 원료가 필요하다. 훌륭한 두뇌는 일단 쓸모있게 운용되어야 한다. 좋은 소재를 만난 뇌는 기분 좋고 행복하다. 따라서 여러분은 항상 배워야 할 것, 실천해야 할 계획, 새로운 도전을 뇌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매사에 호기심이 많고 배움을 좋아한다.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지식을 잔뜩 받아들이는데 환장한다. 멀티태스킹을 근사하게 해낼 만큼 여러분이 기분 좋은 때도 없지 않은가? 왜 그러한 즐거움을 생각했는가? 기슬레는 문득 자신이 좌절 상태를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느꼈다. 오래전부터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가족과 친구는 그 나이에 영어를 배워서 뭐 하겠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영어 강좌를 하는데도 감히 등록을 못했어요. 기슬레는 나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서 영어를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자기가 흥미있는 것을 쫓지 않으면 뇌의 물레방아는 헛도는 셈이 된다. 두뇌가 비상한데도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은 의외로 많다. 학교는 재미없어요. 배우는 게 없거든요. 흥미거리가 없다는 것은 방앗간에 빻을 곡식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나는 만성 우울증 환자들 중 상당수가 뇌를 헛도는 물레방아처럼 쓰는데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은 생산적이지 못한 생각만 곱씹기 때문에 병이 든 것이다. 이러한 증상은 지성의 식욕부진 혹은 지성의 영양실조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신의 지적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스스로 쓸모있는 존재라는 기분을 느낀다는 것은 헛돌던 방아에 좋은 곡식을 넣어주는 것과 같다고. 정신적 과잉 활동인 우울증은 이러한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힘이 좋은 물레방아가 있다면 누군가 거기에 모래나 이물질을 집어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 일이 생기면 물레방아는 고장나고 말 테니까. 정신활동이 지나치게 비상한 사람이 나르시즘에 빠진 변태를 만나는 경우가 불행히도 이에 해당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 용감하고 능률적인 사람들이다. 건전하고 객관적인 정보들만 보장된다면 그들에게 해답을 영영 찾지 못할 만큼 심각한 난제는 없다. 하지만 사람 심리를 조종하려는 인간들이 있다. 이 인간들은 정보를 조작하고 가로챈다. 이들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여 일부러 사람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든다. 게다가 어찌나 천연덕스럽게 호의를 가장하는지 두뇌가 비상하지만 순진한 사람은 상대가 악의를 품고 거짓말을 한다고는 생각 못한다. 그러다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시달리다가 정말로 미쳐버리는 영재들도 있다. 기억력은 모 아니면 도. 정신적 과잉 활동인 자신의 기억력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형편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들은 시때때로 믿기지 않을 만큼 비상한 기억력을 발휘한다. 어떤 장면을 그대로 떠올리는가 하면 옷차림의 디테일, 몇 년 전의 사소한 대화까지 기억할 정도다. 그런데 중요하지만 다소 지루한 정보를 기억해야 할 때는 두뇌가 힘을 못 쓴다.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그들의 머리에 따분한 정보를 집어넣기란 불가능하다. 도대체 그들의 기억은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 자신이 체험한 상황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때에는 각성 상태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정보를 포착하고 걸러내고 주장한다. 이 정보는 아무 저장 없이 접근 가능하고 다각적 사고를 하다 보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연상작용에 의해 환기된다. 그 이모님 말이지. 이렇게 누가 화제에 오르면 그 사람과 관련된 온갖 정보들이 뒤죽박죽으로 들고 일어난다.
이모가 딸이 결혼식에 입고 왔던 옷, 이모가 별뜻 없이 했던 말,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이모의 근황, 이 모든 기억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레 떠오른다. 하지만 무엇을 정확하게 기억해내라고 요구받으면 이 능력이 막혀버린다. 특히 정보를 알아내고 기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수록 기억력은 힘을 못 쓴다. 늘 그렇지만 배움과 기억도 일단은 마음가짐의 문제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 평소 좋아하는 과목은 절로 습득되고 절로 기억된다. 선생님이 다정다감하고 인상이 좋고 열정적인 경우도 되게 그렇다. 네가 자연스럽게 흥미를 보이고 신나게 배우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힘을 들이지 않아도 지식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니까. 그런데 평소 싫어하는 과목, 쓸데없는 지루하기만 하다고 생각되는 주제, 왠지 반감이 드는 냉랭한 선생님을 만났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학습이 답보 상태에 빠진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학습에 다시 한번 다른 차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 과목도 나에게 흥미롭고 유용할 수 있다고, 이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교사라고 생각을 달리 먹어야만 한다. 정신활동이 비상한 고교생들의 상당수가 입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부조리 하고 현실과 괴리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때로 학교 공부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게 하거나 학습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려주면 그들의 학업은 의미를 되찾는다. 입시를 일종의 게임처럼 생각해 보게 할 수도 있다. 왜 여기서 양날의 검 아이템을 획득해야 하는지, 왜 저기서 마법의 물약 아이템을 찾아야 하는지 일일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착실하게 포인트를 쌓아서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거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좋아하지 않는 과목이라 해도 다른 공부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포인트를 쌓기 위해 해야만 할 때가 있다. 입시를 정말 하고 싶은 공부로 넘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구름다리라고 생각해보자. 시험 과목들은 그 구름다리를 이루는 널판 하나하나에 해당한다. 물론 낡아 빠진 널판은 갈아치울 수도 있지만 갈아치워야 한다. 갈아치울 수 있다면 갈아치워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현재 상태의 구름다리를 넘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도전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따분한 공부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도전으로 제시되면 흥미를 북돋을 수가 있다. 의도적으로 기억을 하려면 자기만의 연상, 이미지, 암호, 다른 정보들과의 관계 지키가 필요하다. 이미지 활용하기, 기억해야 할 사항을 모두 넣어 이야기 만들기, 첫 글자만 따서 외우기, 유머 동원하기, 곡조, 부처, 노래하기 등을 활용하라. 이것이 기억술이다. 여러분의 뇌는 잠시도 쉬지 않고 활동하며 항상 집중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 작업들을 동시에 해야만 한다. 여러분의 뇌가 복잡한 것을 좋아하는 멀티태스킹 유형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이를테면 뭔가를 외우는 동안 움직여보라. 왔다 갔다 걸어 다녀도 좋고 스스로 주의를 다잡기 쉽게 큰 소리로 중얼중얼 해도 좋다. 영재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 부모들은 당황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과제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 채팅을 하거나 시끄러운 음악을 들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아이들이 더 어릴 때는 구구단을 외우면서 침대에서 산만하게 앞구르기를 하거나 춤을 췄다. 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방법이 통한다.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를 꺼내는 과정은 어이없을 정도로 쉽기도 하고 몹시 어렵기도 하다. 정보가 저절로 떠오르게 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의심과 자기 검열을 다스리기는 어렵다. 의심과 자기 검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은 TV 퀴즈쇼를 시청하는 중이다. 사회자가 문제를 다 읽기도 전에 여러분은 답을 알아냈다. 출연자가 답을 생각하는 동안 여러분은 벌써 자신의 답이 의심스러워서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망설인다. 다른 답들을 생각해 보지만 다 아닌 것 같다. 결국 모르겠다고 결론을 낸다. 그런데 어렵쇼. 맨 처음에 떠오른 답이 정답이었다. 완벽하고 정확한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은 정답조차 의심하고 그 답이 들어맞지 않는 경우들을 먼저 따져본다. 물론 맨 처음에 떠오르는 기억이나 정보가 100% 답이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신뢰도가 90%만 되어도 그 처음 느낌을 믿어도 좋을 이유는 충분하다. 단 쉽고 빠르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두뇌일수록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이기를 어려워한다. 인내와 끈기는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뇌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는 법이다. 잠은 제대로 잘까? 열심히 돌아가는 뇌는 안타깝지만 밤에는 멈추지 않는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 상당수는 잠을 자주 설치고 정신 사나운 꿈이나 초현실적인 악몽을 빈번하게 꾼다. 이들의 뇌는 24시간 켜놓는 텔레비전과 같다. 밤에도 그 텔레비전은 소강 상태에 있을 뿐 전원은
계속 연결되어 있다. 만성불면증 환자만 아니라면 그래도 괜찮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대부분 잠을 적게 자는 편이지만 원기왕성하다. 게다가 그중 상당수는 잠을 시간 낭비와 동일시하면서 가급적 잠을 줄이려 한다. 수면 부족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끼치지 않도록 많이 졸릴 때에는 잠깐씩 눈을 붙이는 법을 배우기 바란다. 장 마르크는 신문사 기자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몇 년간 불면증으로 크게 고생했습니다. 결국은 체념하고 할 수 있는 한 밤에도 낮에 생활하듯 했지요.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자료 수집도 하고 그러다가 잠이 오면 자고 아니면 꼴딱 밤을 새우는 거죠. 소플로지 정신집중 효과라는 요법과 에릭슨 체면 요법으로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되고서부터 한 가지 요령이 생겼죠. 뭔가 새로운 주제에 달려들어야 할 때인데 슬슬 잠이 오려고 하면 내 뇌를 야간 자동 모드로 맞춰놓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난 잔다. 다음 취재 기사 주제를 찾아놔 하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스스로 잠이 드는 와중에도 저 멀리서 엔진이 탈탈탈탈 돌아가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듯 하죠. 그래서 전 침대 머리맡에 꼭 노트와 볼펜을 준비해 둡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구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적어야 하니까요. 세로토닌이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 부족은 일상생활에 여러가지 지장을 초래하고 신경성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기분장애, 식욕장애, 수면장애를 비교적 자주 경험하는 편이다. 그 이유는 수면의 질과 직결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때문이다. 세로토닌은 아미노아산에서 파생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세로토닌은 기분, 감정, 음식의 섭취 및 성생활에서의 조절 기능을 하며 수면의 질에도 중요하다. 따라서 세로토닌계의 교란은 우울증, 강박, 충동장애, 과식증, 불면증 등의 문제를 낳는다. 세로토닌 분비를 정상화하고 평온한 기분, 원기를 회복해주는 수면, 적당한 식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몇 가지 소개한다. 첫째, 단백질을 섭취하라. 일단 세로토닌이 잘 합성되기 위해서는 신체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고기, 생선, 가금류, 유제품, 콩, 견과류를 충분히 먹고 있는지 확인하라. 또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설탕 중독이 세로토닌 분비를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혹시 여러분도 단맛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라. 둘째, 운동을 하라. 신체 활동을 많이 할수록 중추신경계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의 양이 증가한다고 한다. 따라서 운동은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대부분 신체 활동에 대한 욕구도 큰 편이라서 적당히 움직이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한다. 셋째, 새로운 일을 계획하라. 흔히 도파민을 새로운 것을 향한 흥분의 호르몬이라고 한다. 이 도파민이 바로 세로토닌 합성을 촉진한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의욕을 태우는 동안은 우울증과 권태에 멋지게 맞서 싸우는 셈이다. 반면에 스트레스는 세로토닌 분비를 크게 저해한다. 네 번째,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여러분은 과민한 편도체를 타고났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각별히 중요하다. 스폴로지 요법, 체면 요법, 요가, 명상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 이에 아프리카 원산지인 콩과 식물 그리포니아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리포니아를 섭취한 결과 세로토닌 분비가 정상화되고 수면제나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수면장애와 기분장애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시한 팁들이 과학적으로 전부 검증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세로토닌 결핍은 유전적인 원인에서 비롯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평생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호르몬 결핍이나 질병 때문에 세로토닌 분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전문의와의 상담이 중요하다. 감각 과민증, 과도한 감정, 다각적이고 산발적인 사고, 시도 때도 없는 생각의 되새김질은 실제로 일상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동종요법도 불안을 달래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지적 흥분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동종요법에 이용되는 약제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가치료를 시도하기보다는 동종요법 전문가에게 자신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조언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신적 과잉 활동의 여러 형태 PESM, 정신적 과잉 활동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언급한 단체
GAPPESM은 정신적 과잉 활동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2003년에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1901년에 법에 준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GAPPESM은 정신적 과잉 활동이 당사자들에게 커다란 고통, 나아가 일종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 출발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이라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이들은 너무 많은 실패, 자존감 실추, 우울증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큰 괴로운 처지를 경험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이들도 적지 않다. GAPPESM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성년기에 이르러 자신의 정신적 과잉 활동을 깨닫고 서서히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전반적인 정신활동을 재조직하기만 해도 삶이 한결 수월해진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실패에 드는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우울증과 그에 관련된 문제들은 확실히 관리하고 극복할 수가 있었다. 정신적 과잉 활동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알면 그때부터 세상을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한편으로 GAPPESM은 정신적 과잉 활동의 부정적 이미지를 타파하는 운동도 펼치고 있다. 이 단체는 영재나 지적 조숙이라는 표현을 자제하며 그러한 차이가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괴로울 수 있는지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GAPPESM은 머리통이 과열된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 있어 반과열 헌장과 따뜻한 상호 공주를 약속하고 재미있고 유쾌한 단체다. PSM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재와는 거리가 있다. 두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와 상관없이 그냥 남달리 활발하게 돌아가는 두뇌는 모두 PESM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감각적으로 지나치게 자극을 받는 탓에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감각 과민증 환자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빨리 앞서가는 생각을 따라잡느라 따발청처럼 말을 퍼붓거나 아예 생각과 흐름과 말의 흐름이 어긋나 버려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들,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들이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얼굴을 붉히거나 욕을 퍼붓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호기심을 주체할 수 없거나 매우 선택적으로 호기심을 쏟는 사람들, 지나치게 활동적인 사람들, 즉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만 하거나 편집증이 있는 사람들 또는 자폐증이 있거나 반대로 타인의 정서를 고스란히 빨아들이듯 감정이입하는 사람들,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들. 아스퍼거 증후군, 매우 특수한 정신적 과잉 활동. 킴 픽은 2009년 12월 19일 심장마비를 일으켜 58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그는 영화 레인맨의 주인공 레이먼드 베빗 캐릭터에 영감을 준 실존 인물이었다. 이 영화는 고기능 자폐증, 이른바 아스퍼거 증후군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하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의 환자를 일컫는 명칭들이 모두 킴픽처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영화 때문에 그들을 다소 회화적으로 보거나 그들에게 더욱더 거리감을 느끼게 됐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스피들은 대부분 지능이 뛰어나고 성품이 친절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특성, 1944년 오스트리아 빈의 소아과 의사 한스 아스페르거는 일부 아이들이 나타나는 특수한 성격에 주목했다. 이 아이들은 급습탑, 건전지, 전차 등의 특정 사물에 집착, 수준의 관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이 아이들은 어린 나이가 무색하게 기술적인 측면까지 파고들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곤 했다. 이들의 열광에는 가히 혀를 내두를 만하다. 다이비드는 5살에 불과했지만 나폴레옹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했다. 인체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던 레아는 4살 때 이미 두덩근, 오금 같은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구사했다. 인체 골격을 구성하는 뼈 이름을 줄줄 외웠으며 맥박도 짚을 줄 알았다. 그런가 하면 자크라는 아이는 새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새에 대한 관심이 평생 줄어들지 않았기에 자크는 나중에 조류학자가 되었다.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은 이처럼 관심과 흥미도 독특하지만 언어 구사 형태도 독특하다. 어휘력이 남다르고 복잡한 구문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간혹 현학적인 성향까지도 보인다. 그렇지만 대화에 잘 끼지 못하기 때문에 또래들과의 인간관계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아스페르거는 또한 이 아이들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비상한 반면에 주어진 과제에 잘 집중하지 못한다는 점, 전반적으로 불안도가 높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싶은 욕구가 곧잘 강박 충동 장애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아이들은 얼굴에 표정이 별로 없고 상대의 눈을 자꾸 피하거나 반대로 뚫어져라 바라보기만 하는 등 시선 처리에 서툴렀다. 또 걸음걸이나 행동이 어색한 경우도 많았다. 특정한 맛, 소리, 향, 촉감에 긍정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과민 반응을 보였다. 감정을 드러내거나 다스리는 방식도 보통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아스피들은 막연한 불안을 평생 품고 살아간다. 보통 사람이 사소하게 생각한 일이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감정의 경랑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반면에 마땅히 펄쩍 뛰고 흥분해야 할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게 침착한 태도를 보인다. 아스퍼그 증후군은 주로 사내 아이들에게서 나타난다. 발병 비율은 남자아이 8명에 여자아이 1명꼴인데 그나마도 여자아이는 이 병의 특징을 경미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여자아이의 불안은 좀 더 잘 용인되는 경향이 있다. 아스퍼그 증후군은 아동의 뇌가 지나치게 남성화된 경우 모든 것을 체계화하려는 경우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가설도 있다. 그에 따르면 여자아이의 뇌는 감정이입에 유리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아스퍼그 증후군이 좀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힘겨운 적응. 자폐증 환자는 보통 외부 세계와의 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사람들과의 유대를 맺을 줄 모른다. 진짜 삶이라든가 타인들에 대해서 그는 아무것도 이해 못한다. 이 병의 원인은 그의 유전자, 가족 병력, 뇌 기능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폐증 환자에 대해 생각하는 바는 이 정도이다. 그런데 정신적 과잉 활동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대인관계 문제를 상담하면서 나는 이 문제에 조금 다르게 접근하게 되었다. 자폐증이 지나치게 민감한 감각과 견디기 힘들 정도의 감정이입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질 볼트 테일러가 뇌졸중을 일으키고 경험한 현상들은 아스피들이 경험하는 일상과 굉장히 비슷한 데가 있다. 테일러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꽁꽁 닫아두지 않을 수 없었노라고 인정한다. 특히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녀의 길을 빨아들이는 것만 같았다. 아스퍼그 증후군은 극단적 운의 지배형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더욱이 아스퍼그 증후군은 자폐증의 스펙트럼에 속하긴 하지만 이 아이들은 매우 정직하고 규칙을 잘 지킨다. 세세한 부분에까지 미치는 감수성, 비상한 기억력, 흠잡을 데 없는 논리력이 다른 사람들을 다소 불편하게 하는 객관성과 성실성에 결부되었을 뿐이다. 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바른 말을 많이 했지만 그런 말이 주위에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마, 왜 앞집 아줌마에게 상냥하게 굴라는 거예요? 어제 아빠가 그러는데 그 아줌마가 아주 못된 말을 하고 다닌대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서야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굴러갈 리가 없다. 그 때문에 어른들은 그래도 옆집 아줌마에게 인사 잘하고 묻는 말에 공손하게 대답하라고 타이든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주 논리적인 아이가 자신의 정직한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저지당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를 진작 못한다. 아이는 이해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있지도 않은 의미를 부여하다가 지쳐버린다. 혹은 어느 시점에 가서 체념하고 자기만의 풍요롭고 안심되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 같은 가벼운 자폐 증상은 실망의 결과가 아닐까. 아스퍼그 증후군 아동은 타인의 표정과 말투를 읽어내는 눈치가 없다. 남 생각을 안 한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지 않는다. 곧잘 꾸중을 듣는다. 또 감정이입이 서툴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단순한 친절과 애정 표현, 의도적인 일과 우발적인 일, 상대의 호의와 적의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들도 타인의 악의 혹은 적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감정이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스퍼그 증후군의 수준의 지적 능력과 정직성으로는 기만적인 인간관계, 모순적이거나 순리에 맞지 않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누군가가 빈정대면서 하는 말이 이들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되고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도대체 어느 쪽에 장애가 있는 걸까? 언뜻 인간을 혐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옳은 것을 그르다고 말할 줄도 모르는 아스피들의 문제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문제가 아닐까? 아스퍼그 증후군 아동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면서부터 자기 비판적 태도를 강화하고 성격에 침울해진다.
아이는 결국 상상 속으로 도피한다. 또래 친구들의 놀림이나 따돌림에 아이는 현실 부정과 오만한 태도로 맞선다. 아이가 가끔 다른 친구들을 흉내내려고 할지도 모른다. 워낙 세세한 부분까지 감지하고 기억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뛰어난 모방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또래 친구들의 호감을 얻기가 조금 쉬워진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스피들은 인간관계를 불안해하고 피곤해한다.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이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스피들은 고독을 일생의 피난처로 삼는다. 가족과 친구도 이들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기는 한다. 여러분도 이상의 내용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아야 할까? 그렇다. 내 생각에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세간의 이해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이 아스피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아스퍼거 증후군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스스로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내고 조정할 수가 있다. 자신이 미친 것 같다, 언젠간 정신병자가 될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은 오히려 이처럼 대책을 세울 때 사라진다. 또한 정확한 진단은 치료와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자신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받고 주위 사람의 이해와 지원을 얻기 위해서 진단이 필요하다. 특히 아스피를 자녀나 가족으로 둔 사람들은 아스피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얼마나 큰 혼란과 피로를 느끼는지 깨닫고 아스피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떨어지면 그 가족들의 태도는 크게 변화한다.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허구한 날 책망을 듣던 아스피도 칭찬과 격려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아스피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스스로 이해하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수립하기도 더 쉬워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아스피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수월하다. 특히 동일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아스피들끼리는 마음이 매우 잘 맞는다. 아스피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리안 홀리데이 월리가 작성한 선서문을 여기에 소개한다. 나는 이 선서문이 모든 정신적 과잉 활동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글을 여러분이 책상 앞에 붙여놓고 수시로 읽으면서 마음속에 아로새기길 권한다. 아스피 자기 긍정 선서문. 나는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또래들과 어울리기 위해 나의 존엄성을 희생하지는 않겠다. 나는 재미있고 좋은 사람이다.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나는 혼자 힘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나는 남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의 흥미와 적성에 잘 맞는 직업을 찾을 것이다. 나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다. 결코 나의 정체성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나 자신을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겠다. 생각이 넘치는 네 IQ와 상관이 있을까?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시기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 언젠가 이러한 의문에 맞닥뜨린다. 나에게 정말로 정체성이 있을까? IQ 검사를 받으면 의문이 풀릴까? 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그래서 나는 IQ 검사를 추천하진 않는다. IQ 검사는 1912년에 처음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다. 실제로 꽤 많은 연구자들이 IQ 검사는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IQ 검사는 원래 학습 부진을 겪는 아이들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따라서 애초에 지능이 뛰어난 아이들보다는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가려내서 학습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띈 검사다. 더욱이 아이들이 지능을 검사하고 측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맹목적인 믿음과 다양한 유형의 차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IQ 검사 결과의 활용은 곧바로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야기했다. 인간적이고 파괴적인 이유에서 인간의 지능을 측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IQ 검사는 인종주의적 편견에 힘을 실어주는데 동원됐고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한몫했으며 어리석음도 유전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이에도 5만 가지 천박한 발상들이 있었다. 머리 좋은 남성의 정자와 머리 좋은 여자의 난자를 인공수정해서 천재들을 대거 양산해야 한다든가, 사이에 해악을 끼치는 인간들은 자손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든가. 그런데 과학적 엄정성을 갖추었다는 이 검사는 사실 완전히 주관적이다. 원래 IQ라는 용어 자체는 정신연령을 생활연령으로 나누어 얻어낸 수치를 나타낸다. IQ 검사는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구분되며 각 검사는 다시 인지능력, 기억력, 일반 문화와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망라하는 7개의 소검사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검사 문항이 진부하고 대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종 상당히 애매하다. 모든 문항에는 정해진 답이 있어서 창의성이 끼어들 여지도 없다. 미셸 토르는 지능지수에서 IQ 검사는 학교 교육과정을 우스꽝스럽게 보여주는 단
한 반면이라고 했다. 게다가 IQ 검사는 개인의 사회적인 수준이나 교양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검자들의 IQ와 그들의 사회 직업군 사이에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한 연관관계가 보인다. 그 이유는 이 검사가 서민층보다는 특권층에 더 익숙한 몇 가지 지적 활동을 얼마나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어휘력을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서민층이 불리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또한 IQ 검사는 학교 시험 문제와 흡사하고 경쟁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엘리트 계층 아동들에게 당연히 더 잘 맞는다. 결국 IQ 검사는 무엇을 측정할 수 있나? 특권적 사회 직업군이 자기네 계층에 부합하는 일부 지적 활동들을 얼마나 능숙하게 해내는지 정도를 볼 수 있겠다. 이 모든 것은 참으로 자구적이다. 애초에 IQ 검사는 검사 결과로 얻어낸 수치들의 평균점 100을 기준으로 종 모양의 대칭형 분포를 이루게끔 고안되었다. 다음과 같은 가우스 분포 곡선은 의도적으로 얻어낸 결과이다. 전체 인구의 95.44%는 IQ가 70에서 130 사이다. 전체 인구의 2.14%는 IQ가 130에서 145 사이다. 전체 인구의 2.14%는 IQ가 55에서 70 사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 어느 집단에서든지 천재들의 수는 백치들의 수와 동일하다. 균형이 잘 맞아 좋기도 하겠다. 실제로 IQ 검사들이 이처럼 조화로운 가우스 곡선을 이루는 이유는 이 곡선이 나오게끔 표준치를 정하고 결과들의 점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IQ 검사는 답을 맞히기 어려운 문항 몇 개, 너무 쉬워서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항 몇 개, 그리고 평균 수준의 피검자를 측정하기 위한 대다수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다음에 결과가 종 모양 그래프가 나올 때까지 이 문항들의 내용과 구성 비율을 계속 조절한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정답률이 75%쯤 되지만 정답률이 15%밖에 안 되는 문항이 몇 개 있으면 거의 모두가 맞히는 문항이 그와 같게 나오도록 문항들을 손보는 것이다. 이렇게 전체 인구의 95.44%는 IQ가 70에서 130 사이로 나오게끔 작정하고 짜맞춤 검사가 정말로 우리의 지능을 측정할 수가 있을까? 게다가 머리가 좋다는 게 도대체 뭔가? 특정한 일에 재주가 있다는 건가? 공부, 음악, 일, 그런 마음의 기능인 감성지수 EQ에는 어떤 자리를 부여하나? 머리는 좋지만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가? 순박하지만 본능적인 감이 좋고 상식적인 아주머니는 머리가 나쁜 건가? 최근 들어 IQ 개념에서 벗어나 지능을 좀 더 잘 가늠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정의들이 나왔다. 1980년 로버트 스턴버그가 분석적 지능, 창조적 지능, 실용적 지능이라는 지능 3원론을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 세 영역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능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비결이라고 했다. 1983년에 하워드 가드너가 지능을 8개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언어 지능, 수리 지능, 음악 지능, 신체 운동 지능, 공간 지능, 대인 지능, 개인 내 지능, 자연 이해 지능이 바로 그 10개 측면이다. 그러나 지능은 미묘하고 변하기 쉬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분류는 한없이 세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한이는 주위의 모든 것을 분류하고 양으로 환산하고자 한다. 심지어 측정할 수 없는 데이터로 봐야 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하려 든다. 이처럼 모든 것을 재고 평가하려는 태도는 운의의 태도와 완전히 상반된다. 운의는 일일이 판단해서 라벨을 붙이기보다는 다양성이 물창하게 뻗어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편이다. 창의력이 뛰어나고 두뇌가 명석하다는 유명인들이 학교에서 열등생이었던 경우가 꽤 있다. 그들은 IQ 검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IQ 검사는 운해형 인간보다 잔해형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검사이기 때문이다. 운해형 인간에게 IQ 검사가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대리 역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이 검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지 못함으로 자기들이 바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낙심해버린다. 그렇지 않아도 자존감이 위태로운데 좋지 않은 IQ 검사 결과가 이를 더욱 좀먹는 것이다.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들이 특히 이렇게 되기 쉽다. 평소 자신이 지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아스피들에게 IQ 검사는 매우 부적절하다. 게다가 정신적 과잉 활동이니 IQ 검사에서 어느 정도 연계성을 드러낸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발전이 없기 십상이다. 그렇다. 자신이 겪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높은 IQ로 설명해 버리는 것이다.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느낌은 더욱 굳건해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보다 더 이롭고 전보다 더 이해받지 못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다.
IQ 검사가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검사 결과가 널리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일관성이 없다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같은 사람이 IQ 검사를 여러 해 받아보니 검사 결과들이 너무 큰 폭으로 벌어졌다. 그렇다면 지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지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면 반가운 얘기다. 다각적 사고는 자기만의 연상작용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관념들을 떠올리면서 풍부해진다. 그렇다. 여러분은 IQ가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충분히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데니얼 테머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중요한 것은 뇌의 크기가 아니라 영혼의 도량이다. 그렇다. 여러분은 분명히 다르다. 운해가 지배적인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통합적이고 정서적이며 직관적인 사고를 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직선적이고 이성적이고 제한적인 사고를 한다. 확연히 다른 두 가지 사고방식, 그만큼 다른 두 세계, 두 의식 구조가 단지 같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서로 비슷할 거라고 기대하고 그 기대에 어긋나면 저쪽이 이상하다고 비난한다. 그렇다. 여러분은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제 나와 함께 여러분의 고향들을 탐색해 보는 시간이다.